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독일 베를린에서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한 뒤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은 이전에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신형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연료 주입 단계부터 면밀히 지켜봤지만 북미 지역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격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뉴스룸에서 언급한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6개월 전부터의 회의 녹취록을 분석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여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덜 익은 고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5살 아이의 가족이 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이른바 햄버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고기를 관리하고 굽는 데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뉴스 특보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베를린에서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좀 잘 정리를 해서 조금 이따가 마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합의 법제화 추진 같은 대북 대화 카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의 절대 조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지난 4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대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대북 대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화협정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에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우리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건 처음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한다며 남북 합의의 법제화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6.15와 14합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같은 큰 그림 외에 당장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산가족 성묘 상봉이나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같은 것들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내놓은 구체적인 제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정상선언 10주년과 민족의 명절 추석이 겹치는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되 이번엔 고향 방문이나 성묘까지 허용하자며 이를 위한 남북적 십자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에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올림픽까지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의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달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건 남북 대화의 재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제안을 열거한 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예, 오늘 연설문의 의미를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이 시간 현재 퀘르버 재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 질문 간담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현장 화면을 좀 받아서 어떤 상황인지 좀 지켜보고 보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상황은 저는 들어보죠. 오늘 아침에 시진핑 주석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직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는 서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저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시진핑 주석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더 노력할 것이고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평화적인 해결이어야 한다고 또 양정상 간의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 또 메르켈 총리와도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메르켈 총리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퀘르버 재단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질의응답 시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순차 통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좀 듣고 정리를 해서 이따 2부 시작할 때 상세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연결했을 때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외에 북핵 해결 문제라든가 남북대화 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이런 설명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아무튼 좀 정리해서 이따가 좀 정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질의응답은 계속되고 있지만 네. 오늘 있었던 연설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마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 어떤 당초에 준비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대화가 강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제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초 남북 간 이 대화론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 실제 연설에서는 상황은 어렵지만 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이런 대원칙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요. 이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를 중시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얘기는 다른 남북 회담에서 얘기가 나온 바는 있지만 이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요. 예. 이 평화협정은 사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바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지난 2007년 14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평화협정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느냐는 이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이 평화협정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맞물려서 가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예. 네.
자, 북쪽이 얘기한 그 평화협정을 한국의 대통령이 일단 표현으로서 받아들였는데 네. 이에 대한 반응이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북쪽의 반응이고 지금 대화 촉구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긴 해서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화협정 논의는 비핵화 논의와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제안을 한 건데요. 당장 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또 내년 2월에는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열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예. 뭐 북쪽의 반응은 지금 예상컨대는 쉽게 동의해서 들어오진 않을 게 뭐 분명해 보이고요. 여태까지 기조로 보자면. 그러나 아무튼 이건 시작이고 북한이 끝까지 변치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북 원칙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 않겠다는 것 3가지 원칙, 그리고 하겠다는 것 3가지 원칙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불가 원칙으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3가지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면 일단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뭐 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간간히 나왔던 흡수 통일과 가까운 그런 얘기들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라고 북한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큰 틀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이게 제시가 됐는데 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물론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또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응징을 자초했다. 이런 용어들을 선택했습니다. 예. 특히 청와대 관계자와 제가 조금 전에 독일에 있는 현지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북한의 도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이제 추가한 문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 이 문구를 새롭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제재와 압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현지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면 아직까지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끝날 예정입니다. 시간상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해서 저희가 2부에서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연설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서 잠깐 연결했습니다만 마침 그때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문 대통령이 하고 있었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방법에 두 정상이 동의를 했는데 사드 배치를 놓고서는 역시나 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단 우위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생활 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시 주석도 관계 개선과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본회담에선 사드 배치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우리가 원한 바가 아니었다면서도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치우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관련해 각종 제약으로 인해 양국 교류가 위축되고 있다며 시 주석에게 보복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두 정상은 최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문 대통령의 북핵 문제 주도 의지에 힘을 실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평가가 특히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두고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늘
북한의 ICBM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연료 주입 단계부터 관찰한 미 국방당국의 판단입니다. 수년 전에 북한이 가짜 미사일을 열병식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북한은 실제로는 진짜 ICBM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2013년 7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KN-08입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하단에 역추진 로켓이 붙어있지 않다며 미사일 형태만 갖춘 가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년 후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은 완벽한 수직 상승은 물론 2단계 분리까지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ICBM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고 본체 하단에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 필요한 재진입체가 붙어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펜타곤 발표는 북한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The next escalation that we have to worry about is when the North Koreans test a hydrogen bomb and then are able to put that on a missile, because that's essentially a city killer. 재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우리 군 당국의 분석과 크게 다릅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연료 주입 단계부터 북한의 ICBM 발사를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북미 지역을 향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놔뒀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 실험으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트럼프도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고 미국은 유엔에서는 우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서 군사 옵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압박을 높이는 상황인데 다만 그것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아주 위험한 행동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have some pretty severe things that we're thinking about. But I think we'll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s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대북 군사 옵션을 모색 중임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이런 기조는 유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해야 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미국이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꺼낸 발언입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초강경 추가 제재도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 군사수단은 용인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한반도 문제의 일괄 타결을 포괄하는 중러 공동성명을 지지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의 강경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 신중론도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군사시설이 산속 깊은 곳이나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7가지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부터는 차례로 시험 발사를 시작해서 불과 80일 만에 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 14형을 포함한 6가지 신형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닷새 만인 5월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 전 열병식에서 공개된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기동성과 은폐성을 강화시킨 신형 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합니다. 열병식에서 함께 공개된 이동식 발사 차량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5월 말에는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과 항공모함을 겨냥한 미사일을 이틀 간격으로 쏘아 올렸고 지난 4일에는 열병식 당시 덮개로 감춰놨던 추정사거리 8,000km 이상의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7개 가운데 6개를 불과 80일 만에 줄줄이 발사해 성공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ICBM급 사거리 추진체와 단돌리 기술은 물론
고체 연료 엔진과 지대함 미사일 기술 등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정교한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또 남은 한 개의 신형 미사일이 더 발전된 형태의 ICBM이거나 기동성과 은폐성이 강화된 북극성 3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을 며칠째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제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부의 최고위층의 압력을 암시해서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당시에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데 대해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현 정부가 출범시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TF가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적폐청산팀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가 담긴 녹취가 있는지 그것부터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적폐청산 TF가 우선 분석하고 있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 녹음 파일과 녹취록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의의 녹음과 녹취가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원 전 원장이 매달 주재한 부서장 회의의 발언은 모두 녹음 파일과 녹취록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 중입니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국정원 압수수색에 실패해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검찰은 결국 국정원이 이미 제출한 자료만 받아봤는데 이 자료 중 원 전 원장 녹취록은 2012년 5월분까지만 들어있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원 전 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공개를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이전 녹취 중에서도 부서장들이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느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으냐는 등 보수 정권의 충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사는 밀어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은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의 데이터베이스엔 보다 수위가 높고 법적 논란이 있을 만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폐청산 TF 주변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라 TF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온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핵심 증거, 즉 그 당시에 오갔던 수상한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무렵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예. 또 구속도 곤란하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승인한 뒤부터 자신에 대한 뒷조사가 시작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분석한 발표 하루 이틀 전 사이 수상한 통화 내역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최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뀌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라든가 당시 경찰이라든가 또는 한나라당 캠프 속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예. 이런 관련자들 사이에 그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 내역이 포착이 됐었고 예.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났고 김 전 청장은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은 권력의 최상층부인 당시 청와대 여러 수석실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혼외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지만 처벌은 한 명에 그쳤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직원과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혼외 아들의 개인정보를 건네주고 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조희재 서초구청 국장,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 전 총장의 사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나선 청와대 관계자들은 더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와 모친 임모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경정, 서울시 교육청 등을 통해 아이의 학생기록부를 요청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또 임 씨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빼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등이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특별감찰반이 아니고선 직접 감찰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도 안 되지만 당시 감찰반이나 민정수석실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댓글 사건 조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 2012년 대선,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대선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는 좀 나왔는데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한 녹음 녹취가. 근데 선거 앞둔 6개월 그 사이 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일 수 있는 건데요. 시점만 봐도 대선에 임박해가는 시점이었고요. 또 이런 만큼 녹취록에는 정치 개입 그리고 대선 개입 등 법적 논란이 일수 있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일부 증거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 등은 재판에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선고는 안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게 빨리 어떻게든 나와야 이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선 앞서 그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때는 2012년 5월 이전까지의 원 전 원장 녹취록만 제출했다는 건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문제될 발언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기존의 원 전 원장 측의 해명과 다른 내용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이에요. 보면요.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서 2009년 11월 부서장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을 인솔해야 할 것 이랬다는데요. 실제 녹취록의 앞뒷면을 보면 같은 자리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은 여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 편을 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그렇죠. 그리고 또 2012년 1월에요.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 이런 발언도 원 전 원장 측은 내세웠었는데 전체 녹취록을 보니까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그러네요. 충분히 해석되는 겁니다. 발언 내용이 굉장히 좀 심각하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전 녹취록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적폐청산 TF가 이것보다 더 문제 있는 발언은 없었는지.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부터 분석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저께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삭제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도 이 관련해서 물론 최동욱 전 총장은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주변 취재를 해봤는데 쉽게 삭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로 이 녹취록을 삭제를 했다면 그 삭제 경위까지도 아마 태스크포스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 전 원장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재판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4년 9월에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났고요.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2심이 있었는데 둘 다 유죄가 났었고요.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능력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현재 이 파기환송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나흘 뒤가 파기환송심의 결심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변론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통상 이렇게 결심을 하면 3주 혹은 한 달가량 뒤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적폐청산 TF가 이런 재판에 영향을 못 끼치게 될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재조사에서 만약에 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진상규명 차원에서 재판이 연장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원래 예정대로 재판을 종결해버리면 실체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이렇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의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인해 반쪽에 그쳤던 이 댓글 사건의 진상규명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한 가지만 더 있어가지고요. 아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때요.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요. 이걸 뒷받침했던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일부 증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대법원의 취지가 유죄다 무죄다 이런 취지의 파기환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시 다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TF팀의 활동도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김 씨와 당시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대치하면서 시작됐죠.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도 야당 의원들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 이어서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감금이 아니라 이를테면 셀프 잠금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오피스텔 앞에 모였습니다. 김 씨가 이곳에서 대선 개입과 관련한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불법 감금을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검찰은 의원들을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개입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김 씨 스스로 나오길 주저했다며 의원들은 대선 개입 증거물 확보를 위해 있었을 뿐 감금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김 씨가 나오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가 오피스텔 안에서 컴퓨터를 복구 불능 상태로 삭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감금 논란 사건에 대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개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은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범이라는 심증은 굳혔지만 지금 물증이 없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이용주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성우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당의 공식 통로를 거쳐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 통로란 바로 이용주 의원을 얘기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를 전달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당의 공식 검증 책임자였던 이 의원에게 건넨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 씨를 상대로 당시 제보 입수 경위와 또 이후의 검증 절차 등을 묻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신병 처리 방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물증 때문에 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말리는 대신 당에 제보를 전달해서 이를 발표하게 만들게 했고 또 이후에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실토하려 하는 걸 막는 등 사실상 이 조작 행위의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결정적 물증은 없고 대부분 정황과 진술만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일단 조사 내용을 정리를 한 뒤 다음 주 초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예결위원회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또 무산됐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참여를 약속했던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이윤석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툼의 발단이 된 건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 대표의 사과는 물론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의원들의 만찬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도 추 대표가 유일하게 협조적이던 국민의당을 괜히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 대표의 측근은 공당으로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진상조사에 부실한 국민의당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라며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지난 91년 노태우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경찰의 명지대 강경대군 구타 사망 사건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4년 만에 전국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신 등으로 항거했고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은 그 와중에 일어났죠. 이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지 2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된 겁니다. 다만 강 씨가 청구한 31억 원에 비하면 4분의 1이 조금 넘는 6억 8,600만 원의 배상금이 나올 뿐이고 당시 강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검사들은 책임을 모면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1991년 5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였던 강기훈 씨는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죽음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유서의 필적이 강 씨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당시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강 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고 20년 뒤인 2012년에야 재심이 열렸습니다. 2015년 5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강 씨는 유서 대필자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어 강 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2명, 국과수 필적 감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인과 대한민국이 함께 강 씨와 가족들에게 6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 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선고 직후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5살 어린이가 덜 익은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크게 손상됐다며
가족들이 햄버거 회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신장 투석 중인 5살 여자 어린이의 가족이 어제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하네, 진짜. 매일 밤 10시간 가까이 투석하는데 가족들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이 어린이가 신장 기능의 90%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맥도날드는 자체 조사 결과 자동으로 고열로 익히는 방식이라 제조 과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도 이제 햄버거를 많이 먹는 편인데 이제 그런 사건을 본 이후로는 많이 꺼려지게 되고 더 안 먹여지게 될 것 같고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햄버거 업체들도 소비자들이 꺼릴까 봐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려가 있죠.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저희도 처음이라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 업체에 고기를 관리하고 굽는 데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그런데 이 햄버거병이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3살 아이가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쇠고기를 갈아서 만든 햄버거 패티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며 알려졌습니다. 2000년엔 3살 아이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O157을 비롯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되면 어른들은 대부분 식중독으로 끝나지만 아이들은 이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균이 내뿜는 독소가 신장을 망가뜨려 불순물을 걸러주지 못하고 몸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 심한 설사와 구토가 나타나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치사율은 3%에서 7%로 추산됩니다. O157균은 주로 소의 장 표면에서 번식하고 배설물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또 육질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고 75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때문에 도축 과정에서 살코기에도 균이 묻을 수 있지만 스테이크나 한우구이처럼 표면을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반면 살코기와 내장을 함께 갈아 만든 햄버거 패티는 표면이 익어도 안쪽에 균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는 이제 원래는 깨끗한 공간인데 분쇄를 하게 되면 결국 그거 사이사이에 있는 균들이 다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어제 맥도날드를 고소한 최 씨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패티가 덜 익혀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중견 탤런트 한정국 씨가 부산의 한 다리에서 투신하려는 40대 노숙자를 시민과 함께 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두 사람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한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자신은 보조 역할이었다면서 공을 돌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위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한 남성을 경찰이 간신히 끌어올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사상구의 강변 나들교에서 처지를 비관한 노숙자 49살 A씨가 10m 아래 도로로 뛰어내리려는 걸 구조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A씨를 붙잡고 버틴 건 탤런트 한정국 씨였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한 씨와 시민 31살 신범석 씨가 다급한 구조 요청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겁니다. 난간을 보니까 잡고 있는 순간에 떨어져 죽으면 저 자동차에 치여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A씨가 커터 칼로 찌르려고 위협도 했지만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까지 꿇고 설득하며 구조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들뻘인데 제 얼굴 봐서라도 한 5분만 저랑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1980년 데뷔한 한 씨는 최근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에 출연했고 한국소아암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전남 춘천의 서남사는 천년고찰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남사의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수십 년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종단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분위기에 천년 고찰 서남사입니다. 아치형 돌다리인 보물 400호 승선교 등 곳곳에는 문화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남사는 그동안 소유권은 조계종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점유는 태고종이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태고종이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1심 재판부는 태고종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찰을 운영해온 걸 인정한 겁니다. 1500년 동안 저희들이 사자상승해서 윗대 선조사 스님을 받들고 모셔오고 그 대를 이어서 하지만 조계종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자산을 계승한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조계종은 오늘 광주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었습니다. 태고종 서남사는 이러한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서남사의 소유권에 대한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남사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은 내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천절 사이에 낀 월요일로 이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길게는 열흘 동안 연휴가 됩니다. 다만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돼도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과 현금 1억 원 등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뇌물죄에 대해 김 전 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이 사건 수임을 기대해서 준 것이 아니라며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차량 몰수, 추징금 1억 2,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일산점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용의자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쯤 이 백화점 고객의 소리하면서 테러 협박 내용이 적힌 엽서를 백화점 관계자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10대 소년이 비행기 바퀴에 숨어 9,700m 상공에서 12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 소년은 여객기의 바퀴 홀더에 몸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보통의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지상 3,000m 이상 올라갈 경우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은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 하루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월 평균 강우량의 1.5배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굉음을 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흐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진 폭우는 주택을 무너뜨렸고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싹둑 잘려나간 산빛 아래 흙과 돌멩이들은 도로와 하천을 뒤덮었습니다. 곳곳에서 철로가 유실돼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무너지고 끊기면서 주민들은 고립됐습니다. 怖いですね。もうすごい降り方だったからですね。もうびっくりしました。本当にもう言葉も出ないくらいですもん。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에 7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인 5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나가사키현 이키시에도 5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하루 3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45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してしまったらちょっと困るのでそこら辺はすごく心配です. 자위대와 경찰, 소방대원 등 7,500명이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의 호우특보를 해제했지만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정부가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야구계에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프로야구 적폐청산에 나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계 감사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발단은 2013년 10월 발생한 심판 매수 의혹 사건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은 당시 LG와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심판 최모 씨의 요구에 따라 3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KBO는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확인했고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가성이 없는 돈 거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최근엔 KBO 팀장급 직원의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프로야구계에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혜영 KBO 사무총장이 20여 년 전 김기춘 당시 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점을 지목하면서 프로야구계 적폐청산을 문체부에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KBO를 검찰에 고발한 건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어서 앞으로 야구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천만 시대입니다.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들 간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 놀이터를 혐오시설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만큼 클 수가 있겠죠. 결국 다 만들어 놓은 반려견 놀이터를 철거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개장 예정이던 서울 서초구 반려견 전용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어진 지 열흘 만에 모두 철거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려견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서초구가 반포 굴림공원 인근에 66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선정한 뒤 예산 2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달 21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입구가 어디였던 거죠? 여기죠. 저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형견, 대형견으로 구분해가지고. 텅 빈 공원 곳곳엔 반려견 놀이시설과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흙을 메운 흔적만 남았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 내 첫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개장을 앞두고 근처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활용도 해보지 못하고 철거됐습니다. 당초 배변 봉투 거리와 배변판이 있던 곳은 모두 치워지면서 이렇게 모래더미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으로 와서 보실까요? 각종 반려견 놀이공간이 있던 곳도 모두 치워지면서 거의 시설물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맹견에 사람이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위험하죠. 여긴 주위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개들이 다니니까 좀 안 좋아하지요. 학부모들은. 반면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서만 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네. 해당 지자체는 민원 발생이 적은 부지를 골라 선정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철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그 시점부터 주민들이 갑자기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반려견 놀이터를 이렇게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이렇게 그 대립 구도가 형성돼서 예상치 못한 정말 난감했습니다. 천안시가 사업비 4천여만 원을 들여 최근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는 당초 계획보다 6달가량 개장이 늦어졌습니다.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는 부지로 다시 선정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새롭게 성전된 부지에 문을 열었지만 주택가와 거리가 멀고 가까운 주차시설도 없는 고속도로 인근에 지어져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석 달 전 문을 연 천안의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무성하게 자라난 풀잎들 사이로 땅이 움푹움푹 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돌무더기가 한가득 쌓여 있어서 반려견들이 놀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이 벤치 뒤쪽을 한번 와서 보실까요?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한가득 버려져 있어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따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곳곳엔 반려견 분변이 방치돼 있고 바닥엔 버섯까지 자라나 있어 문을 연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반려견 시설 설치를 놓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시설이 철거되거나 정작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사이 주민들의 혈세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나훈아 씨의 노래 잡초.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럴까? 잡초는 정말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까? 그 답은 한 철학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변산에서 흙을 만지는 철학자 윤구병 선생은 본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교수 자리를 버리고 풋내기 농사꾼을 자처하던 시절에 잡초로만 보이는 풀들을 잔뜩 뽑아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 잡초는 제각기 이름을 가진 들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별꽃 나물이고 또 하나는 광대나물. 모두 맛있는 나물이자 약초였다. 그걸 모르고 함부로 뽑아 썩혀버렸으니 굴러온 복을 걷어찬 셈이 되었다.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는 풀을 잡초라고 부르지만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는 풀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언들의 언어에도 잡초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지잡, 지방에서 태어나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역의 대학을 나왔을 뿐인데 자칭 혹은 타칭으로 따라붙는다는 이 잔인한 단어. 서울과 지방을 구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학에는 순번을 매기고 요즘은 부모의 재력까지 등급이 나누어지니 부모의 재력도 능력이라던 누구의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핥힙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부가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편견의 눈을 가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편견이든 선입관이든 모두 지우고 모두를 똑같은 들꽃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한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자풀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풋내기 농사꾼 시절에 이름 모를 풀들을 죄다 뽑아낸 뒤에 망연자실했다던 윤구병 선생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망초도, 쓴바귀도, 쇠비름도, 마디풀도 다 나물거리고 약초다. 마찬가지로 살기 좋은 세상에서는 잡초 같은 인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자, 이쯤 되면 나훈아 씨의 노래 가사는 틀려버린 셈이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쾌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 이어서 진행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 일단 북한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이 대화를 시작해보기 전에 상황이 너무 악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보다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도요. 어쨌든 궁극적 해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의 핵폐기 논의를 위한 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질의응답 화면을 잠시 좀 전해드렸을 때 그 사드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논의했던 내용이 잠깐 나오는 걸 보여드렸는데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까? 네, 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이견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 이외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곧이어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도 역시 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 한미 간 공동 성명에도 반영이 됐다는 걸 앞세웠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FTA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입장은 달랐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렇게 입장을 밝히며 할 말 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동맹을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즉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모두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이 부분대로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요. 대신 북핵 문제 해결에서는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레드라인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레드라인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문 대통령이 직접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네. 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죠. 오늘 답변 시간에도 바로 이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은 점점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네. 그래서 북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더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재윤 기자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재조사 계획을 밝힌 사건은 모두 12개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독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TF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점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저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기도 하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사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여러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대선 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사했던 검찰의 이 수장에게 청와대와 법무부가 외압을 불렀다는 의혹이 있고 또 그 이어져서 이 수사를 지휘했던 이 최 전 총장을 찍어내기 했다 이런 의혹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예, 어제 최 전 총장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와대하고 법무부에 외압이 있었다. 예. 이건 역시 이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관심이 가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재차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누구냐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 전 총장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검찰총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해서 사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저희가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범죄하고 연결될 경우에 바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행법을 보면요.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수사 과정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최 전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어긴 것이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직권 남용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최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당사자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게 참고할 만한 진술을 들을 수는 있는 거고요. 또 국정원 직원들 조사를 하면서 이 뒷조사에 대한 청와대 지시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청와대나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퍼즐 일부가 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것은 뭐 용어는 대략 세 가지로 나옵니다. 댓글 사건,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그렇죠? 근데 현재 댓글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의
그 회의에서 발언한 것들, 예. 그런 녹취록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같은 경우는 매달 한 차례씩 부서장들 회의를 하고요. 이 발언들을 원장의 발언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 상태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터 대선까지의 녹취록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게 확보가 된다면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당시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 제출로 제출을 했는데 2012년 5월까지의 녹취록만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실체 규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사실 5월까지의 녹취록에서도 아까 서복현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매우 문제 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라는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5월 이후에 선거 직전까지의 그 반년 동안에 나왔던 있었던 발언이 만일에 나온다면 뭐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 외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당시 상황을 좀 보면요.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예. 또 체포해온 국정원 직원에게는 국정원장의 이 진술 거부권 행사 지시가 내려갔다. 이런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 국정원 심리전단 제일 중요하죠. 트위터 계정도 물론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도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확보가 되면 사건이 뭐 전혀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추가 증거들의 폭발력에 따라서 이 대권 사건 전체의 실체 규명이 전혀 새로운 길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료도 자료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관련됐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일단 중요한 점은 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에 따라 국정원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은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도 직무 관련 진술은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국정원 산하 개혁이 그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국정원장의 의지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나오는 용어가 있죠.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빨간 선, 그러니까 한계선을 넘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넘어오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도발을 하면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김진애 기자, 일단 우리 정부가 말하는 레드라인 기준은 뭡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그럼 이 레드라인이 뭔가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했을 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네. 어디가 레드라인이냐고 얘기하면 딱 짚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들을 우린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ICBM 발사는 어떻습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청와대 말을 보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 ICBM을 완성 단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진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이 사실상의 레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 왔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레드라인을 긋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우리가 가진 능력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 번도 군사 공격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북한이 한 번도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미국은 1994년 이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세웠던 후로 묵시적으로 북한 핵 개발에 이 레드라인을 정해 놓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폐연료봉 재처리가 레드라인이었는데 2003년에 북한이 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핵실험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북한이 넘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긴 했지만 제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레드라인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군사 공격을 하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자칫 한반도 전면전이라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레드라인이 반드시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용도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경고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도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레드라인의 모호성이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후퇴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냐, 반드시 그렇진 않을 거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옵션은 뭐냐, 1, 2, 3, 4, 5 다 이걸 따져본 다음에 그런데도 북한의 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도 쓸 가능성이 남아있다. 네, 북한이 지금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거면 넘어오지 말고 뒤로 좀 돌아가야겠죠. 네. 팩트체크 김진애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죠.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울고 싶은데 뺨입니다. 예. 울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이고요. 뺨을 때린 것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인데요. 오늘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머리 자르기란 표현에 국민의당이 발끈했었는데 오늘 추미애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좀 더 말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국민의당이 검찰 조사를 막고 있다는 투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예, 국민의당은 바로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김유정 대변인은 추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안 된다. 추미애 대표는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또 추자 들어간 건 뭡니까? 추경이 있습니다. 아, 추경. 예. 국민의당은 원래 추경에 협조적이었는데 오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추경이 있는 국회를 올 보이콧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머리 자르기,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를 지칭하게 돼서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이 계속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발판 삼아서 좀 강경 모드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원래 머리 자르기란 표현은 지난달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논평으로 처음 나왔었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저 논평을 보고 저 표현을 썼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원래 어젯밤 인터뷰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단어는 없었는데 애드립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급해진 건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머리가 아프다. 제보 조작 사건은 그냥 검찰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우원식 대표의 최대 과제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좀 발언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난처하게 됐다.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라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런 강경 대응이 그러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이견도 또 많이 있긴 있더군요. 전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양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예. 양 전 비서관은 비하인드에서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5월에 비워야 채워지고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온다면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예.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다시 귀국한 겁니다. 예. 그런가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일부의 보도도 있습니다. 예. 우선 양정철 전 비서관의 최측근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아들 군입대와 선친의 기일이 있어서 잠시 귀국을 한 거다.
아들이 입대하면 바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약 2주 정도 뒤에 출국한다는 얘기인데요. 양 전 비서관은 또 본인이 영입한 탁현민 행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 철없던 시절에 한 일이니까 뉘우치면 좀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측근을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부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혹시 또 청와대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예. 양 전 비서관 측은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잊혀질 권리를 호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되는 것도 싫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래저래 아무튼 주목을 받는군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낮에는 남부지방에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 비 피해를 조심해야 될 것 같군요. 내일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the chilly hours and minutes of uncertainty, I want to be in the warm hold of your love and mine. To